육해공으로 구분돼온 군사작전 영역이 이제 우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의 군사 능력을 뜻하는 우주력이라는 용어까지 쓰이고 있는데요. 한미연합 우주훈련을 추진하는 등 우리 육해공군에도 우주력 강화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를 선점하기 위해 우주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지난 2019년 우주군을 창설하며 우주로 향한 강대국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형국이다. 한국 또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우주 개발을 향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강대국들이 다시금 우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과 우리의 우주 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우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대국들은요, 우주 자산을 보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우주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주 무기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주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래의 전쟁터라 불리는 우주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재봉 부원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재봉 부원장님 소개 잠깐 해올리겠습니다. 샤이닝 스타 준장, 공군 준장 출신이고요. 야, 그리고 현재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에 계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밀리터리와 스페이스 모두를 다 꿰차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우주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 네네. 제가 이제 군사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쟁사를 연구하게 되고 네.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가 하나의 전장으로 등장함에 따라서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알고 우주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우주가 전장으로 이제 그런 개념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약간 섬뜩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우주 자원을 보호한다라고 이 명목을 가지고 굉장히 우주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어느 정도 네. 수준이에요? 우주 강국이라 하면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들 수가 있는데요. 1963년 유엔이 채택한 우주법 선언에서 우주의 탐사 및 이용은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과학 탐사 쪽에 이용하다가 점점 그 국가 안보하고 국방 쪽에 이제 우주가 활용이 되게 된 거죠. 최근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우주 기술과 그리고 우주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제 중국도 최근에 그 우주 굴기를 내세우고 해가지고 많은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기생충 같은 기생위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킬러 위성 또 어떤 그 레이저 무기를 이용한 그 대우주 무기 그리고 지상에 기반한 그 우주 무기도 보유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대우주 무기를 포함해서 킬러 위성, 그다음에 우주 로봇까지도 러시아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강대국들이 우주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예, 주로 이제 우리 우주력을 강화하게 된 계기는 미소 간의 어떤 경쟁에서 찾을 수가 있겠죠. 1957년 10월 4일 구소련에서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 발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우리가 소련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엄청난 그 충격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푸트니크 쇼크라고도 하죠. 충격을 받은 미국은 1958년 7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61년도 5월 25일 날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네, 그로부터 정확히 8년 후에 1969년 7월 20일 날 최초의 인공위성이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그때 선장이 닐 암스트롱이죠. 그죠? 소련에게 자극을 받은 미국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렇죠.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우주 분야랑 항공 분야는 자기들이 최소한 소련보다는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소련이 더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1983년도에 당시 대통령이 영화배우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합니다. 스타워즈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우주 공간에서 적의 핵미사일이나 아니면 아군에게 적대적인 위성을 파괴하겠다라는 그때 당시 기술로는 저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계획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시대를 엄청 앞서갔던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각축이 벌어졌는데 이 199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탈냉전 체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주 개발, 우주 계획은 사실 엄청난 예산을 소비를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경쟁 구도가 점점 떨어지게 되죠. 뭐 싸울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군 중심의 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개발로 살짝 바뀝니다. 그런 현상이 쭉 진행되다가 2000년대 들어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경제 개발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우주 전력을 갖춰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들은 군사적으로도 영향을 줄 생각을 충분히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군사적이 위협고 민간이 도와주는 그런 구조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군을 창설을 하겠다. 우리도 우주군을 창설을 해서 미국의 우주 지배력을 강화하고 공고히 하겠다라는 걸 천명을 합니다. 우주력이 사용된 전투들은 많이 있었죠? 걸프 준위에도 네. 많이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코소보전이라고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네네. 21세기 마지막 전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1999년 3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78일 동안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소보 지역이 주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항공 우주력만으로 전쟁을 수행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중에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항법위성 그리고 정찰위성, 통신위성 해가지고 약 80기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 전쟁을 그 클린 로어라고도 하고요. 깨끗한 전쟁. 왜냐하면 항공력만으로 하니까 지상에서의 어떤 그 좀 처절한 그런 전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폭격기를 이륙해가지고 공중급유를 한 3, 4회 받아서 유고에 와서 폭격을 하고 다시 공중급유를 받아서 미국으로 귀환하는 와, 출퇴근하는 전쟁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럼 착륙을 안 하고 갔다 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서 폭격하고 바로 미국으로 가는 그런 그 코소보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 이제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위성이 많이 활용됐고요. 또 테러와의 전쟁 때 2001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또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도 주로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탈레반들이 다 산악 지역에 응거하고 게릴라전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찰 위성을 통해서 탈레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통신 위성, 신호 정보 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전을 지원했고요. 또 이제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라크전 때에서도 마찬가지 항법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찰 위성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이때는 이제 상용 위성도 한 30기, 그다음에 군사 위성도 한 110기 해가지고 140기 정도가 군사 작전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지상군의 기동 속도가 걸프전 때는 아까 시간당 16km도 엄청 빠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간당 60km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밟고 달려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게 일반 도로에 달리는 차량 속도로 진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주 군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막 구축을 하고 또 시험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충돌도 일어났겠어요,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11월 15일 날 러시아가 자기 나라의 그 인공위성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죠. 자기네 위성을요? 예. 왜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명이 다한 위성이기 때문에 그 대위성 무기를 이용해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험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우주 잔해가 한 1,500개 정도가 생겨서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금 우주 비행사들이 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7명들이 임무 수행 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대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좋게 보면 그냥 자기네 오래된 위성을 이제 떨구는 활동을 한 거지만 네. 반대 측 입장에서 보면 네. 공격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섭다. 우리도 빨리 위성 또 발사해가지고 우리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주군도 만들고 막.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게 더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주 쓰레기가 된 폐 위성은 그냥 놔두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파괴시킨 이유는 네. 그것도 지상 발사 베이스 무기로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을 파괴시킨 이유는 나중에 적대적인 위성은 이런 식으로 파괴할 것이다라는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무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를 타국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니네 위성들도 우리 국가의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우주군을 창설을 하게 되죠. 근데 제일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성장세를 보여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아예 우주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몽. 예, 꿈꾸네요. 예. 우주 굴기, 우주몽, 하여튼 좋은 이름 잘 이렇게 갖다 괜찮다, 붙이더라고요. 이름. 네. 그리고 제2의 실크로드라고 합니다. 우주를. 하하. 미래에 중국이 발전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꼭 선점해야 하는 곳이 우주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당의 지도하에 민간군이 똘똘 뭉쳐서 우주 전력 발전에 아주 전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영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뤘으니까 이제 그 돈을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인민해방군은 전력 지원 부대 하에 우주부를 두고 이 군사적 우주 전력 강화를 하고 있고요. 중국이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앞서 나가니까 다른 나라들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일본을 우리가 보면 그 나라가 우주력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상당한 우주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는 자체 GPS 운영 시스템을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제2우주작전대를 도쿄에 신설을 했고요. 올해 2021년에는 제2우주작전대를 야마구치현에 신설을 했습니다. 2021년 프랑스는 합동우주군을 창설을 했고 영국도 2021년 합동우주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잖아요. 네. 이걸로 한국의 우주 개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지금 사실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학계에 보면은 우주 관련 세미나 학술회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거리 800km 이상의 이하로 제한된 게 이제 이상으로 할 수 있고요. 또 고체연료를 그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 발사체뿐만 아니라 공중 발사체, 해상 발사체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공군에서는 특히 이제 걸프전이 끝나고 전쟁 교훈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우주를 앞으로 미래에는 우주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사실 그때부터 우주 조직도 만들고 우주 전력을 가져야 된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쭉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91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사실 크게 이게 우주무기가 이거다라고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비우주군과 어떤 정책 정례 협의회를 위한 약정서도 마련하고 또 민간 우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발전위원회도 만들고 지난 10월에는 공군본부 총장 직속으로 우주센터를 개설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에 대한 상당한 역동적인 일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국방부하고 합참도 이제 합동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국방 우주력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우주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관련된 학술회의를 하고 있고 육군도
페가수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래 우주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요. 또 해군도 마찬가지죠. 해군은 사실 그 작전력이 가장 광활하지 않습니까? 해군 작전력이 가장 광활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해군 우주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공군은 미래 그 우주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2020년도에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50년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1단계에서는 우주 정보 지원 능력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30년도까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40년도까지는 우주에 대해서 대우주 작전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어떤 초소형 군지 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도 갖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발사체도 지금 구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고요. 2050년도가 이제 제3단계가 목표되는 시점인데 그때 가서는 공군이 이제 전천후 우주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래의 전장이 될 우주와 우주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 사례에서 봤습니다만 우주력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과학기술의 총화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국가의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력에 관해서는 어떤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가 비전과 우주 비전이 함께 어우러져서 먼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주사령부가 창설되고 우주군이 창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각국의 우주 경쟁은 과거 600년 전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역시 우주 탐사를 향한 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대항시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항로 개척 시대, 이 시대가 사실은 세계 발전도 가져왔지만 아픔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 우주에 대한 발전은 전 세계 모두가 행복해지는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